우리나라 산업에서 전환은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 베이스로도 가능한데 그것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많이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박 소장님께서는 조금 그것보다는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아니, 이것도 해주셨고,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과정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있는 문제 같은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을 일단 정리하고 다음 주제를 한번 저는 더 구체적인 거니까 이야기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에너지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태환 대표님이 좀 전문가시고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뭐 일을 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뉴스에 이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석탄 화력을 없애는 스케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문제도 있었고 또 최근에 프랑스에서 탈원전 철회한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언론에 많이 나와 그러면서 원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을 하면서 탄소 중립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핵발전이라든지 요즘 다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전통적이지만 뭐 탄소 중립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기술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좀, 같이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문을 좀 열어주시고 토론을. 네. 일단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뭐 70%냐 100%냐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그럼 당장 앞으로 2030년까지 대략 정부에서의 목표는 2026년까지 25% 비중을 하겠다. 전력 사용량의 25%를 2026년까지 도달하겠다라는 게 정부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목표이고 계획이고, 그 이후로 30년 목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대략 추산해 보건대 한 30% 정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가 이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아주 비싸다. 여전히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간이 없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널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또 제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불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슈들이 기술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보면은 경제성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발전 단가를 봤을 때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전력 단가가 이 화석 연료인 석탄이라든가 LNG보다는 더 싸졌어요. 아직 핵발전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있는데 태양광 풍력은 이제 바람이나 태양이 불면은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없이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자재, 뭐 수급이나 원자재 같은 문제는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고 큰 그림은 그렇고, 화석연료나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하 자원을 이제 직접 태워서 그때그때 태워야 되는데 지하 자원이라는 건 제한이 되어 있고 지표상에 가까운 건 거의 다 캤고 이제 다 안쪽에 남아 있는 정제 과정이 더 어려운 화석연료만 남아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비용이 비싸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롱텀으로 보면 화석연료 가격은 올라가고 재생에너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그거는 기술적인 혁신이라든가 규모의 경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제성은 충분히 갇혀 있고 이미, 그리고 갇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정도까지 우리가 달성을 하는 게 단계적인 목표인데, 그러면은 그 30%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나온 태양광 모듈 기술 효율을 바탕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국토 면적의 0.45% 정도 차지를 합니다. 0.45%, 태양광만 했을 때. 근데 0.45% 정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골프장 면적이 0.5% 정도 돼요. 골프장 모두 다 합치면. 네, 우리나라 지금 골프장만 따지면. 저는 골프를 즐기지 않긴 하지만 아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인기 많은데 골프장이 주는 편익도 분명히 있죠. 즐거움을 주고 좋죠. 운동도 되고. 근데 골프장 정도의 땅만 있어도 충분히 태양광만으로도 30%까지 공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업시장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특히 남해 쪽이라든가 서해 그리고 동해 일부 지역은 해상 풍력을 하기도 좋은 여건이에요. 그리고 지열도 예전에는 비쌌지만 요즘에 많이 경제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생에너지 기술을 좀 더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지금 태양광만 있을 때 0.45지만 훨씬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성 측면도 오영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그리드를 공유하는 이제 그리드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나라별로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섬처럼 독립된 섬처럼 북한이 있다 보니까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서 가능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제대로 사고팔 수 없고 수요 공급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거의 저장 기술을 잘 발달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전기를 수전에 물을 이제 그 수소로 이제 변환시키는 수전해를 재생에너지로부터 하는 그린 수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나 이제 리튬이온 이런 배터리 기술들을 정말 잘 만들어내고 또 가격을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안 쓸 때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지금 가는 2030년까지 쇼텀으로는 일단 가능하고 대신에 2050년까지 이제 70%냐 100%냐 그 문제인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하려면 지금 우리 송전망이라고 하죠. 소위 개통 연계가 될 만한 인프라가 수반돼야 되는데 밀양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0년이고 10 몇 년이고 갈등이 있으면 개통은 그만큼 안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태양광 풍력을 지어봤자 그거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할 거고 정책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다 드라이버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용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간도 있고 경제성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민가랑 이제 먼 지역은 거의 다 했거든요. 그때 주로 태양광 네, 태양광이나 뭐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민들이 이제 어업을 하는 곳 그리고 군사보호구역 이런 데를 훈련 지역 이런 데를 이렇게 비켜가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바다에 있는 어민들의 반발이 있고 이제 육지에는 이제 그 농민들의 농촌인의 반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재생에너지 인허가 신청한 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취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의 원인이 민원이에요. 민원 때문에 취소가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잘 몰랐던 숨어있는 이유예요.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어려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적절하게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들을 고민했을 때 그 대안들이 사실 유럽과는 조금 더 진보된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몇몇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모델과 투자소득 모델 그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우리나라 현황에 맞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그 수용성 확보 방안들의 그 방법론들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재생에너지로 저희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인 것 같습니다. 그 실험 모델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본소득 네네. 모델, 투자 모델이라고만 하셨는데 어떤 건지.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발전소로부터 1km 떨어진 읍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2018년 6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민들이 그 규모를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마련하는 게 직접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부에서 주는 정책 융자 자금도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자금도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도 이제 뭐 공학자긴 하지만 저희 이제 금융 전문가들하고 함께 모델을 만든 거예요. 주민들은 최소한의 투자만으로도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한 마을에 갔을 때 그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기 위한 법인을 별도로 설립을 해요. 마을은 이미 영농조합법인이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에서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법인의 하나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회사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모델이 있고, 거기서 주식으로 투자한 자금보다 모자란 자금은 채권 형태로 해서 주민들이 펀드로 참여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 주민들은 액면가 정도 수준으로만 주식에 그러니까 한 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요 사이로 돈을 내게 되면 실제로 배당 수익으로 얻어가는 것이 사실 한 가구당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그 기본소득을 이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주민들이 투자한 자금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좀 있고 나는 여력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기본소득에서 플러스로 펀드에 출자를 해서 그 펀드에서 또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여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되게 중요한 그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토박이들이 있고 외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조건으로 토박이가 외지인들에게 동일하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있어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 얼마나 거주했는지, 얼마나 발전소로부터 가까이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태양광 혹은 풍력 사업들에 그런 모델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뭐 강원도 태백, 경북 영양, 제주의 한림 뭐 다양한 지역에 이런 모델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은 큰 부담이 없이도 안정적인 소득을 외지인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민분들이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발전소가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큰 반대 없이 갈 수 있고, 그 이익을 2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계속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목표와 그리고 탄소 중립의 목표, 이 두 가지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저 이태동 교수님 거버넌스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조금 뒤에 말씀을 네네네. 나누기로 하고요. 에너지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요. 에너지 말씀하신 거를 그러니까 2030년에 지금 얘기하는 뭐 26%, 30% 이거는 지금 재생에너지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격도 가능하고 공간도 가능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전기료는 안 오르는 건가요? 예컨대 수요 관리는 안 해도 큰 상관은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이거 제 질문이고요. 다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얘기하시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이걸 객관화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전반적으로 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긴 해요. 하지만 우리 삶의 질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내가 밥 한 끼 가격 정도 지불하면서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책을 얘기를 듣고 도입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이런저런 불평이 있거나 아니면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풍요로움을 굉장히 싸게 누려왔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요를 줄일 수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탄소세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우리한테 막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산업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우선적인 뭐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점차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는데, 전 조금 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그 넥서스 어프로치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이게 물과 식량과 에너지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농촌 같은 경우는 뭐 식량 단지가 있고 우리가 굉장히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산림이 하고 있는 그 공익적인 역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촌이 지금 고령화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로 일정한 수익을 계속 얻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농사 짓는 것보다 그 태양광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어요, 주민들. 그러면 이걸 할 때 우리가 다른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정부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자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식량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이 세 가지 부분 여기에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 다양성까지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경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그 옵티마이즈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력 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윤 대표님께서 되게 낙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재생에너지가 도입되는 사회에서는 일반 화석연료 기반보다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개통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독일에서 그걸 설명해낸 방식은 당장은 올라갈 거다. 그러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줄어들어서 몇 년도부터는 가게가 부담하는 전기 요금 자체가 떨어질 거다라고 제시를 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시점이 탄소세라든가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쪽에 더 돈이 몰리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설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기 소비를 보면은 현대 사회라는 건 전기 소비가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고 특히나 디지털 산업이라는 게 전기 소비를 증가시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이 클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에 따라서는 2030년 되면은 전체 전력 소비의 7%에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23% 정도가 디지털 산업 부분에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데이터 센터, 디지털 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재생에너지화를 통해서 전환하는 거의 속도 싸움이거든요. 그 속도가 만약에 이 재생에너지화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면 결국은 소비 관리를 해야 되고 수요 관리를 해야 되고 수요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재생에너지화와 더불어서 발전 부분에서의 큰 변화는 지금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생산하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송배전탑을 설치하기가 지금은 그것도 주민 수용성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생산해서 송출해서 다른 지역이 쓰는 구조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재생에너지 자체는 사실은 기술이 아주 발전하면은 어느 지역에서나 생산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바람 많이 불고 햇볕 많이 좋은 곳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송배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수소에너지가 그래서 좋은 대안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에서도 처음에 재생에너지 단지 특히 농촌 지역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쪽 발전 과정을 보면은 윤대마을 아마 다들 방문해 보셨을 텐데 처음에 시작이 농촌에 사람들이 떠나는 거가 사실은 더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거로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소들의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지역 전체의 난방을 공짜로 해주고 남는 거는 국가에 팔고 아까 25년 계약을 통해서 팔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농촌의 회생 전략으로 같이 나왔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소를 그렇게 키워갖고 하는 거는 지금 탄소 중립에서 더 맞지도 않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소는 아주 대규모로 생산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지만 현지에 가서 그러니까 기체 상태나 액체 상태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 단지를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아리백을 지금은 뭐 선언만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아리백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급되는 리뉴얼 에너지 가지고 아리백을 맞출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가 대형 어차피 지금 아까 이태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연구는 해봤어요. 어떤 업종들이 없어지고 어떤 업종들이 생기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없어지는 업종들이 고탄소 업종이나 발전 부분이 확실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 얘기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고 그 외에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들은 영향을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징들이 결국은 원래부터도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들이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서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같이 되려면, 물론 이제 수도권에도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구조가 돼야 되겠지만, 거기에 결국은 기업체가 내려가고 그 기업체가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소 생산을 스스로 해서 일자리도 공급하고 그 전기를 가지고 본인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업체나 이런 데를 받아들일 때 그런 거를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경작을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기본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뭐 대부분의 경작자들이 그렇긴 한데 요즘에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의 업종들이 잘 나가는 것들은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저탄소화도 되는데 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업종들이 누가 했느냐를 보면 대부분 대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매출이 적은 중소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CO2 배출이 높아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그 얘기는 우리가 저탄소화나 디지털화도 대기업들이 받아들이는 기술이고,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더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현재 추세가. 그래서 공정한 전환이라는 게 그거를 사실 근데 일자리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체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쪽이 위험화된다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나 그 지역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체를 결국은 유치를 하고 거기서 수소를 통해서 전력을 직접 생산해서 뭐 송배전탑 없이 그 지역에서 소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결국은 그 지자체 전체의 그 부로,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나눠져야지 그 지역의 소용성도 생기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뿐만 아니라 조금 큰 매크로 정책으로, 큰 정책으로 설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드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을 처음 썼던 그 칼럼니스트가 2019년인가 언젠가 또 한 번 썼는데 그린이라는 말이 주는 예쁘고 이렇게 데코레이팅하고 뭐 이런 거로 보지 말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를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섹터 팔리시가 아니라 좀 그라운드 팔리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너무 요거 조금 정리를 하고 일단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요. 한 15분쯤 더 해도 괜찮으세요? 일정이 어떠세요? 원래 40분까지인데 55분까지 하는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요 에너지 세션을 마무리 하시겠어요? 아, 네. 그냥 너무 저는 오히려 와서 오늘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게스트 교수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정말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시대적으로 저희가 탄소 중립을 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서 대안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신 저희보다 좀 먼저 갔던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선험적인 경험들이 있고 또 그때와 지금 또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디지털화돼 있고 거긴 디지털이 전혀 없었을 당시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요금이 상승되는 것에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되게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근과 채찍인데 결국에는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싸거든요. 근데 대신에 오르긴 하지만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 관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효율화 시켜서 하면은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거나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을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발전사를.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해서 더 저렴한 전기를 사서 쓸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실제로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는 전기요금을 마이너스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요금은 훨씬 더 비싼데 우리나라보다 4배, 5배 이렇게 비싼데도 실제로 전기요금을 전혀 안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잘 활용을 해야지만 국민들의 실제적인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량 소급인데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때도 참석을 해서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 식량 작업이 우리가 얼마나 낮은 줄 아냐. 매년 5헥타르씩 없어진다, 땅이. 농토가 없어진다. 이런 해가지고 한쪽은 또 코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런능용 태양광으로 작물도 벼 정도만 한 80% 정도까지 줄고 생산량이 같이 하더라도 같은 땅에 같이 태양광이랑 같이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으세요. 저는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같이 코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대 농지에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인 농지나 산지에서는 또 다른 선택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량 문제, 농부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같이 다 고려했을 때 가장 지속 가능하고 좋은 선택이 무엇이냐는 사실 국민들이 같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안들은 이미 있는 것 같고 코제너레이션 가능하고 둘 다 이제 식량 작업과 재생에너지 전환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의견들을 잘 모으면은 정말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는 이런 것 같네요. 지금 기술적으로 생산하고 하는 거는 2030년 우리가 목표를 잡은 정도는 충분히 지금 기술 환경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오영락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산뿐만 아니라 이게 옮겨가도록 하는 것도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예컨대 그린 수소라는 게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수소를. 그 자리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송전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만들어 수소를 어딘가에 싣고 가서 다른 데로 가서 현장에서 발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산업단지 같은 데서. 뭐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면은 오히려 이게 송배전 시스템 자체도 지금처럼 사회 갈등 많이 유발하는 방식 아니고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정도의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네. 전기요금 인상 정도는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자세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것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좀 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윤태환 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어요.